MBTI랑 LSTI, 이름을 이제 LSTI라고 한 거는 우리는 각자 사랑에 대한 신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에 대해서 나처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박사님이 만드신 이 LSTI 여기에 말하는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인가요? 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 뭐 이게 어떤 경우에는 형제 간의, 부모 자녀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기는 한데 핵심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는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 행동에 대한 거예요. 네, 약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주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을 실천을 잘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의 언어라면 이거는 내가 가진 신념이 뭔지 일단 알고 상대가 가진 신념이 뭔지를 알면 왜 충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MBTI로 치자면은 나는 I고 이 사람은 E일 때 이걸 알고 있으면 야 나가서 좀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조금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듯이 나는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상대방은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렇죠. 배려도 할 수 있고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가장 거죠. 중요한 거는 조율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검사를 만든 베이스 이론, 기초 이론은 스톤버그 박사님, 이게 사랑의 3요소로 엄청 유명한 박사님이세요. 책인가요? 그분이 쓰신 책이고 사랑의 3요소의 후속 이론으로 나온 이론이에요. 사랑 이론. 그래서 이제 스톤버그 박사님이 뭘 알게 됐냐면 사람들마다 사랑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랑에 대한 신념이 무려 26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26가지 사랑의 신념을 5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론을 토대로 그 큰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16가지 사랑의 신념을 정리를 한 겁니다. 저희는 잘 모르니까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님이 그 심리학계에서 유명하신 분인가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분의 얼굴과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이 다 뭐는 들어봤을 거냐면 사랑의 3요소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저기 업적에 지금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능의 3원론, 뭐 지혜 균형 이론 뭐 이런 걸로도 되게 유명한데 예, 이제 사랑의 삼각형 이론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사랑의 3요소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친밀감, 열정, 헌신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랑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저 셋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은 하나가 빠지거나 2개가 빠지는 사랑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열정적인 사랑만 한다. 그러면 원나잇 스탠드 하시는 분들 그냥 딱 보고 첫눈에 반해서 왜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감각적으로 반해서 사랑을 나누는데 이 이름이 원나잇 스탠드인 이유가 그 사랑이 하룻밤을 넘어가기 힘들죠. 하루살이처럼. 친밀감만 있어. 예를 들어서 친밀감만 있어. 그러면 이거는 계속 친구처럼 지내기만 하지 뭐를 하지 않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아까 영화 헤일 메리 얘기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로키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우리 행성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더라도 이 친구는 살려야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둘 다 살게 되죠. 그게 헌신인 거죠. 그게 헌신이에요. 예. 근데 친밀감만 있으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데 깊어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헌신만 있는 경우는 또 있나요? 헌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 성직자들이 왜 독신으로 살면서 희생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항상 억울하고. 예, 물론 성직자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헌신만 있는 경우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기러기 아빠들. 그럴 수 있죠. 친밀감을 하고 싶어도 멀리 있으니까 못해. 근데 돈은 자꾸 벌어갖고 달러 계속 보내줘야 돼.
뭐 열정도 없고 친밀감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혼자서 헌신만 남은 상황. 그러니까 일단 기러기 가족이 되는 건 좋지는 않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됐다고 했을 때에도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 통화도 할 수가 있고 가족들이 같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뭐 어쩌다 한 번이지만 가족 여행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박사님이 무엇을 깨달으시냐면 근데 이 이론 참 좋은 이론인데 이게 뭘 설명해 주지는 못하냐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랑 이후의 이야기니까. 네, 그러니까 분석은 할 수가 있어. 왜 이 사랑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은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10개, 뭐 10몇 개 이렇게 하다가 연구가 이제 점점 완성이 되면서 26가지의 사랑 신념이 존재하는구나. 일단 그래서 그럼 LSTI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박사님이 소개하셨던 큰 카테고리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4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축으로 삼아서 이제 16가지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 MBTI랑 비슷하네요. MBTI도 그 4가지 축이 있었고 그게 이제 높냐 낮냐 이제 그 이쪽이냐 저쪽이냐 해갖고 이제 나눠졌었잖아요. 그것도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면 5개면 5개 축으로 써야지 왜 이거를 4개 축으로 썼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박사님이 4가지 축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축으로 분류를 하셨고 5번째 축은 딱히 이렇게 하나로 묶을 공통점은 없지만 아주 독특한 것들이에요. 그 독특한 것들만 이제 5번째 분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네요. 네, 많지는 않고 있기는 할 텐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따로 그것도 그러면 다루시죠, 그거 같은. 그렇죠. 그건 따로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검사가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닌데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26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축으로 봤을 때 내가 또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2가지 결과를 다 줄 수 있도록 지금 검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비대칭이라는 건 수직관계, 수평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내 권력과 위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헌군주제, 뭐 왕이 있고, 뭐 귀족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위계가 있잖아요. 권력과 위계. 그래서 사람들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전형이 이제 뭐냐면 나는 신분이 되게 약한데 좀 이렇게 좋은 신분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비대칭이다. 수직관계, 수평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대상은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상이라고 보고요. 3번째 축이 이제 조정이에요. 여기서는 코오디네이션, 서로 조율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래서 함께 계획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4번째가 서사인데 이제 서사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야기, 뭐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정해진 원칙, 뭐 이런 거예요. 뭐 운명, 아니면 역사, 여기에 매여서 사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사는가. 이렇게 큰 4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신념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쉽게 만들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자 위계 선호를 선호한다. 수직적이다. 여기는 수평적 위계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수평적이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말로는 나는 수평적 관계를 좋아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수직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축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존재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 뭐 예를 들면 외모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걸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랑 이렇게 뭔가 열정을 나누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부인이 그 몸매를 아름다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뭐 시술하는 것도 돈도 투자를 하고 재정적 투자도 잘하고 네, 이런 것도 예쁜 옷도 사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살이 좀 찌거나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되게 짜증을 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하거나 그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거나 이런 거는 큰 관심은 없고 내 부인이 굉장히 예뻐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뭐 여기에 옳고 그름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듣기로는 뭔가 비대칭 측에서 높음, 이거 수직적 위계를 선호하면은 이거 이 사람은 좀 요즘 시대 정신과는 안 맞는 느낌. 그리고 대상도 약간 지금 뭐 말로는 이제 텍스트로는 구조중시라고 하지만 뭔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외형, 어떤 자격, 어떤 뭐 직적 능력, 어떤 그런 외형 같은 거를 좀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저 높으면. 네, 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네. 자신의 외모를 되게 열심히 꾸미고 네. 그것을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사람, 네. 자기의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게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수직적 위계를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많고 뭐 힘이 많은 사람을 내가 원해. 근데 이 돈 많고 힘 많은 사람은 또 내가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을 원해. 둘이서 만났어. 그러면 불만이 없죠. 서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옳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왜 지금 김 PD가 자꾸 이러냐면 김 PD는 신념 자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편해. 네, 불편해. 그러니까 그건 내 신념이 여기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내가 신념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 신념과 별개로 뭔가 이제 요즘 TV나 이런 어떤 가족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민주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좀 약간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방영되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입헌군주제 드라마가 유행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마음속엔 어떤 신념이 많다는 얘기예요. 수직적인 신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신념이 없으면 그게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 드라마가.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수평적인 거를 그러니까 제가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팀이나 어떤 감독이나 그런 어떤 카리스마에 저도 매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저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다른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 신념이라는 건 사랑을 할 때 작동되는 신념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캐릭터에 카리스마 있고 막 저런 힘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랑은 또 별개라는 거네. 네, 그거 좀 다르죠. 내가 그런 걸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사랑의 신념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랑의 신념과 뭐 대인관계나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르게 작동을 하니까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각자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적이다 그러면은 수평적이면서 존재를 중시하면서 협력 중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근데 저는 자율이 좋아요. 이제 여기서는 본인의 선호가 또 달라. 왜냐면 협력은 사실 좀 피곤해. 저는 그러니까 뭔가 협력 피곤하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내가 알아서 내 방은 내가 치우고 네 방은 네가 치우고 요게 좋지. 좀 협력은 조금 피곤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대가지불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 신념대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지불이 있는데 그거를 알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갈등이 보통 생길 때는 언제 생기냐면 대가지불을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상대의 신념을 인정을 하지 않아.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협력주식인 사람과 자율주의인 사람이 만약에 맞붙었을 때 결혼을 하고 이제 살 때 주로 어떤 그것들이 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협력 중심인 사람은 계속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율 중심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냥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내 건 알아서 할게. 그러면 협력 중심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그게 가정이야? 그게 가족이야? 그렇지. 그럴 거면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알아서 살면 되지. 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지. 그 결혼이라는 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서로 같이 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왜 지 맘대로 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숨통을 조여오는 사람인 거죠. 아니 결혼은 했지만 각자 공간에서 각자 자기가 할 거는 자기가 해야지 이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협력 중심, 자율 중심이라고 써져 있지만 많은 어떤 케이스들 싸우는 케이스들 보면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또 자기 건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무조건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라고 하지만 말이 협력이지 본인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건 많이 좀 지우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가 이게 약간 불일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뭘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냐면 돈을 쓰는 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협력 중심인 사람들은 일단 두 사람이 번 거를 다 같이 모아놓고 한 주머니로. 한 주머니로 그리고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 거를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재분배를 하는데 이게 귀찮고 조율을 하기가 힘들고 복잡하기는 한데 뒤탈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자율중심인 사람은 야 각자 알아서 쓰고 공동생활비만 모아가지고 그것만 같이 쓰고 나머지는 그냥 각자 알아서 쓰자 이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은 갈등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돈이 모이지를 않아. 자산이 증식이 안 돼. 그리고 상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예측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는 돈을 쓰고 살겠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돈을 써. 그러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김 PD는 차를 사, 자기 돈으로. 근데 나는 내가 쓰는 용돈의 수준으로는 자동차를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데 저는 지가 돈 많이 번다고 지 혼자 돈을 펑펑 쓰고 사네? 이러면 이제 부부간에 신뢰가 깨지고 친밀감이 깨지고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율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협력을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모든 것도 다 협력은 아니다. 100% 이렇게 가면 정말 숨통이 조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부간에 상담을 할 때 대부분 내담자들은 자기는 정답이고 상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와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행복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해야지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자, 마지막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서사에서는 자기만의 어떤 뭐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어떤 추억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했던 옛날 사랑들? 아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랑들.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한 나머지 현재 문제가 생겨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잘 이해 안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주시죠. 역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과 그동안 내가 함께 데이트할 때부터 내가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다이어리에 그동안 처음 만났을 때 어디에서 우리 만난 지 며칠 됐고 뭐 100일 때 우리 어디 갔고 1000일 때 우리 뭐를 했고 20대 때 많이 하죠 그런 거. 네. 10대 20대 때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사람과 어떤 갈등이 생겼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외도를 했어. 아니면 나 몰래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날렸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뭘 선택해요? 이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역사 이야기인 사람은 자기의 역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 관계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외도를 했어요. 이미 딴 사람하고 살고 있어. 그 포기를 하지를 못해. 계속 기다려. 그리고 계속 구애를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지금 극단적인 하고. 원칙 중심의 극단적인 예를 말씀해 네, 그렇죠. 주신 거죠? 극단적인 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중심의 극단적인 예는 뭡니까? 이 이제 원칙이 있으면 여기는 되게 실용적이고, 네. 이 사람들은 가장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현재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중심의 극단적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맞춰볼까요? 맞는지만 봐주세요. 내가 나랑 내가 너무 원하는 이상형이 나타났어. 사랑에 빠져갖고 지금 막 이제 한 100일? 뭐 이게 한 3달 됐어. 근데 좀 더 조건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바로 일로 그냥 갈아타는 거야. 아주 비슷해요. 네, 아주 비슷한데 조건이 좋은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날 사랑해. 근데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Love Actually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예요? 이거 뭐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고백받는 여자는 신혼부부예요. 자, 신혼부부고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의 부인인데 그 부인을 사랑해, 이 남자가. 그래서 이 남자가 원래 숨기려고 해, 자기가 사랑하는 거를. 그런데 들켜요. 들킨 김에 이제 어떻게 하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장면만 기억을 하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인지는 생각을 잘 못 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자, 이 애는 미친놈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좋아하지. 눈물을 흘리지. 혹시 기억나요? 그 고백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 키스해주나?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약간 유럽 서방권에서는 그 정도 가벼운 입술 키스였나요? 네. 뭐 이렇게 볼뽀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네. 아니, 이게 굉장히 현재 중심이야. 아니, 지금 자기가 신혼이고, 지금 신혼 부부고 남편이 집에 있어, 심지어. 근데 그 상태에서 나 좋다는 놈이 왔는데, 그 남자랑 심지어 키스를 신혼집 해. 앞이었잖아. 문 앞이었잖아. 자기 집 앞이야. 네. 그리고 이 친구가 거짓말도 준비를 해요. 자, 누구나고 부르면은 이거 그 노래 부르는 캐롤 부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하라고 알려주고,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해, 자기 남편한테. CCTV 다 달아야 돼, 문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수직적인지 수평적인지 뭐 점수가 한 어느 정도인지가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또 어떤지를 알게 돼서,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조율이잖아요. 조율.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너 이렇구나 나 이렇구나 해서 지금 여기 옳고 그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잘 조율을 하는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셔야죠. 이제 나중에는 콘텐츠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